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 권력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장제원 의원 움직임을 보면 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이라면서 영남 중진 대통령 측근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지요.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이번에 버스 92대 4,200명 지지자를 몰고 새 과시를 했는데요. 누구 보라고 한 일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정권 초기 최대 실세였던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뭔가 큰 그림이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치는 건데요. 효용 가치가 떨어졌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든 용산이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60만 구독자 돌파 광고 보셨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리 때 60만 대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도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정의리 60만 대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정의리 점프 운동합니다. 120만 만들어서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구독 권유해 주시고요. 정의리 때 100만이 모였을 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똑똑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에 임서윤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글씨 배우러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어제는 제가 서실 선생님께 선생님 정의리 때 아세요? 라고 물으니 아신다고 해서 깨어 있으시네요 라고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스픽스 정본 가족 여러분, 백운기 앵커님, 우리 모두 끝까지 힘내어 보아요. 아직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100만 정의리가 될 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임서윤님, 더욱 많이 우리 정치본색 또 스픽스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디어로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네. 아까 우리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했는데 저는 우리 정치본색 또 스픽스 60만 대군 된 데는 네. 양문석 박사님, 김유정 의원님, 아까 우리 박지정 본장은 마키아벨리 진행하시고 또 우리 귀염둥이 서종옥 변호사님 이런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댓글에 박성진님, 서정욱 출연하는 한 불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댓글이 올라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겁습니다. 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정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출연해 주기를. 왜 그 많은 댓글에서 그걸 봤어요. 찾길 바래님, 오늘 화요일 서변 나오는 날입니다. 귀염둥이의 엉뚱한 썰 들으며 한바탕 웃어봅시다. 이런 좋은 글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올라왔나 봐요.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이건 모든 뉴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공정성이 결정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네 분 다 소개가 자연스럽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우리 스픽스 구독자 60만 돌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축하드립니다. 영혼이 없네. 한 말씀만 해달라. 서정욱 귀여운 치 할래 자꾸?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변죽만 좀 울렸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일단은 징계를 했던 사람들 징계 취소하려고 한다고 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그런 것을 뭐 이러면서 탐탁지 않아 했고 그 다음 나온 혁신안이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영남 중진들 그동안 따뜻하게 해먹었지. 그리고 윤핵관 뭐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은 좀 자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부에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지?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래서 뭐 깨갱인데 장제원 의원 이거 만만치 않죠. 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 꼬붕이냐? 내가 비서실장 했지만 그 내가 처음 터잡아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감히 나를 쳐내려고 해? 이제 뭐야? 이런 느낌이 저는 확 드는데 서조국 변호사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내가 수도권에 험지에 가면 100번 전다. 장제원이 이제 서울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 봐요. 옮기면 100% 전다. 두 번째 생각이 무소속 넣어도 부산에서는 이긴다. 옛날에도 내가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이긴 거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압박하면 최악의 경우 공천 안 주면 그냥 무소속이라도 넣어서 내가 붙겠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인유한 인심이 윤심입니다. 장제원을 물갈해야 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마음이 확고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도 확고하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확고하다는 말씀인가요? 결국 이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예. 지금 이게 계속 지지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인효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대통령 뜻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여러 경우도 그 설명하려면 한 시간 가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2인자로서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공천이 탈락, 안 옮기면 공천 탈락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넣어서 대통령한테 방귀를 들고 정치생명 연장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요. 장제원 의원이 빨리 그냥 불출마. 이게 좋아요. 서울로 가봤자기 안 됩니다. 깨끗하게 불출마하면 훗날이 있다 봐요. 제가 제안하는 그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제안을 제가 이랬어요. 청와대에 제안을 한 거예요. 한동훈을 출마시키고 법무부 장관을 권성동이를 주면 그러면 이게 권성동도 물갈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임도 좋고 한동훈도 좋고 이게 일석삼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드려 봐요. 장제원도 그냥 무조건 희생하기보다는 그게 맞는 자리를 또 찾아봐야죠. 용산에다가 얘기를 하셨다고요? 방송에서 몇 번 제안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면 이게 다 보고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명예롭게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김기현이든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게 조금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윤핵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장제원, 권성동 서로 이제 자기들이 더 핵관이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처음에 출범할 때 옆에서 확 힘을 몰아줬던 그 사람들을 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그 정권을 잡을 때하고요. 후에 통칭 달라요. 말 위에서 정권을 얻죠. 근데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우리 한나라 유방 때도 봤잖아요. 다 토사구팽 당하잖아요. 아니면 이게 장량처럼 물러나든지. 저는 뭐 그분들이 조금 큰 기회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정권 교체가 대세인데 뭐 권성동이나 장제호가 한 개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큰 기여도 없는데 조그만 기여라도 있다면 그때 장제원의 사명과 지금 이게 윤석열 5년 통치의 장제원의 역할은 틀린 거죠. 지금 이게 통치계에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토사구팽이 좋은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정치는 선악으로 저희 마키아벨리 있잖아요. 그 선악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로. 그러니까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토사구팽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토끼 잡는데 큰 기여는 안 했다니까. 어. 토사라고 뭐 토끼 잡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럼 누가 큰 기여했어요? 윤핵관이 안 하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추미애, 그다음에 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윤석열 큰 거죠. 반사적 효과로.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권성동이나 뭐 장제원이나 이준석이나 뭐 토끼 잡는데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사람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당 대표 쫓아내는데도 애를 많이 썼는데. 당대표? 네,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그것도 이게 뭐 꼭 그분들이 한 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강신업 변호사가 뭐 고소를 한다든지 계속 이게 무고로 가로 세로 이런 쪽에서 이게 오히려 기여를 했죠. 듣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 있겠네요. 좋은 건 다 지가 가져가고 뭐 나쁜 건 우리가 하고. 아무튼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 동원해서 4,200명 모아서 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또 서울 나 안 가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묻겠습니다. 사상 노후원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김유정 의원. 네. 저렇게 말을 해놓고 뭐 이게 정례적인 모임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유치한데 아주 노골적으로 나 서울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 죽으러 보낼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하소연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근데 이제 영원산악회 뭐 15주년 기념 뭐 행사라고는 하는데 시점은 참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부산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 이제 정강설로 늘어놓고 나 이런데도 부산 가라고 아니 서울 가라고 하니 가야 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이러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한판 쉬고 부산시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쇄과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면 신당을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처지는 못 되고 굉장히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추장스러운 핵관들을 좀 정리하고 신핵관들로 조금 당을 조금 구성을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생각하고요.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거는 그건 월권이라서 난 못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마음이 결국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뒤에 있고 또 대통령의 마음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심, 윤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문석 박사께서 한번 그림을 좀 정리를 해봐 주세요. 지금 뭔가 좀 우리가 쭉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어찌됐든 윤핵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라섰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것도 대충 양쪽 다 그림은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좀 캐릭터부터 좀 정리하고 캐릭터 정리. 캐릭터 예.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장제원 짧은 근력 이제 긴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4,000명 거품입니다. 장제원이 여전히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 정도 모이는 거지.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 자신들이 참여한 이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하면서 저 4,000여 명은 부스러기처럼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이 사상에서 무소속으로 놓으면 떨어집니다. 배재정과 장제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득표율로 아깝게 배재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이 3자 구도를 만들어주면 장제원과 국힘당이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도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배신했죠. 이준석 배신했죠. 안철수 배신했죠. 이제는 장제원까지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제원이 그걸 읽지 못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준석의 목을 치고 안철수의 목을 칠 때 그 칼날이 자신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장제원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일찍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에서 계속 지역구를 다듬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서 장제원도 저 칼날이 자신에게 올 거를 자신은 예감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임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혁신위원장 됐었을 때 임요한 감당하기 힘들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사람을 그때 찍었습니다. 울산의 김기현, 대구의 윤재옥, 부산의 장제원, 저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구애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사람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신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인들은 또다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심 측근들, 그들을 넣어야 자신의 이유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 크고 머리 큰 이 중진들은 쳐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받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배신 얘기하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글귀 하나 생각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정지아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온 글인데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그게 인생이지 뭐. 아무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도 배신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지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장제원 의원의 행동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에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혁신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네. 이제 또 그걸 좀 닦아서 뭐 다시 낼 수도 있고, 네.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너무 강하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게 이래야지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를 무슨 제가 누구 말을 듣고 뭐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네.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정치를 잘 모르는 이뇨한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누구예요? 장제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쭉 들어보면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역행하는 사람. 그런데 박진영 부원장 그 말이 걸려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그러면 때릴 준비도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정당이든 혁신위원장이 집행권을 가지고 누구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때리는 주체는 누군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때리는데 당에서 때리지 아니고 대통령이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네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한 명 권성동 의원 세 사람을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예. 윤핵관 또는 뭐 당대표는 좀 오늘 조금씩, 캐릭터 분석 잘 나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초반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 인사도 많이 개입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 눈밖에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로 와서 출마해라 이 정도 이상의 제한이 안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떨어지면 장관 시켜줄게 뭐 이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장제원 의원도 뭐 이 정권 오래 가겠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장관 하느니 부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이 하나 이제 사실을 조금 헷갈려 하신 게 있는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 3자 구도에서 당선됐어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배재정,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구가 탄탄하고요. 보통 그 민주당 또는 뭐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역위원장이 동원해서 버스로 간다? 5, 6대, 10대 채우기 힘듭니다. 10대 채우기 힘듭니다. 근데 이 정도 500명이에요. 평소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 동원이. 이 사람 5,000명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력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기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언지를 받은 것 같아요. 나가서 떨어지면은 한 자리 줄 수도 있어. 입각시켜 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은 어떤 지역구의 장점이 있냐면은 현재 울산 광역시장이 본인이 공천 준 사람이에요. 본인이 남구 국회의원을 했는데 남구청장 한 사람이 울산 지금 광역시장이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 김기현이 만들어줬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은 또다시 시장 가도 돼요. 시장 가도 되고 지금 시장하는 사람 다시 국회의원 와도 되고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강릉의 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말 안 들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치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윤핵관의 그 캐릭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옛날에 가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동교동 가신, 상도동 가신 뭐 이렇게 YSDJ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그분들이 이제 힘을 잡으면 실세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이제 고생하는 동지적 관계였는데 지금 윤핵관은 그런 쪽으로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기에는 뭐 나를 옆에서 뭐 도와준 뭐 내 가신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윤핵관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겠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큰 역할을 안 했다고. 자, 우리 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고문받고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사선을 같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수 쪽으로 가서요. 군사정권에 쿠데타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같이, 물론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민화된 이후에 보수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역사성이 부족합니다. 목숨을 건 동지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익관계에 의해서 권력을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무너질 때 거기에 끝까지 지킨 사람 몇 명 됩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지킨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내 가시는 검찰 출신들이야 라는 것이 명확한 거죠. 김유정 의원 아무튼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핵관들로 팀을 짜고 싶은 욕심이다. 신핵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 한시적 핵관들은 이제 물러나라. 내가 치우겠다. 그리고 신핵관들로 내가 내 팀을 꾸려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자리 비워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신 정도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적어도 풍찬노숙하면서 목숨 걸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끈끈한 동지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을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끈끈함이나 어떤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핵관 중에 핵관이었고 체리따봉 서로 날리고 했었던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나 윤핵관에서 좀 빼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인간적 동지애 뭐 이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MB 정권 때 이명박을 둘러싸고 형 이상덕과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이 치열하게 싸움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상덕 MB의 형 이상덕이 이기면서 정두원 그룹들이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초기 권력 투쟁에 있어서 바로 자빠졌던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장제원이 김건희와의 싸움에 있어서 초기 권력 싸움에 있어서 한 방에 다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 초기 권력 싸움에서 실패한 이후에 장제원은 부산으로 토꼈고 그리고 권성동은 끊임없이 자명을 했던 이러한 과정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기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공신이기는 하나 초기 권력 싸움에 있어서 가족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완패를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 자리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 정세를 분석을 하면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남익님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쌀만 먹는다는 격언이 있다. 이제는 윤핵관들은 스스로 모두 내려놓고 정계 은퇴해라.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 장제원, 권성동 자기 사람 신복으로 심어놓고 장난질에 국민들은 질렸다. 착한 동키님 60만 정어리 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며느리 정어리, 사위 정어리, 손자 정어리 모두 모아 스픽스의 정어리 때 가입. 감사합니다. 레몬님 내가 이 정도 새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장제원이네요. 과연 호족들이 새를 보여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마세마타님 마시고 나서 맞을래 맞고 맞을래 뭐 마실래 그냥 마실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석영님 낙동강에 피 튀기는 전투 곧 시작됩니다. 기대해요. 아무튼 지금 뭔가 정권 권력 내부에서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자기를 도와서 일단 헌신했던 윤핵관들 이런 식으로 쳐내면 그 다음에 신핵관 그런 전철을 보고 얼마나 충성을 다할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혁신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진들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뇨한 위원장 특단의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단의 대책이 뭘까? 아예 혁신이 해체하겠다 이런 선언을 검토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최종욱 변호사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최고의 의결을 한번 거쳐보자. 예. 강제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게 권고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거의 공천의 기준처럼 강제력 가지도록 최고의 의결을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해찬이나 김병민이나 김가람이나 이런 데 젊은 최고위원들에게 인ю한을 적극 지지합니다. 물갈해야 된다. 본인들이 영선이니까. 따라서 이제 그게 1차 시도고 그마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자폭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해체입니다. 원래는 이게 2달이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혁신이 해체하겠다. 집에 가겠다.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또 비난 역풍이 불 거 아닙니까? 이게 파국이거든요. 아마 저는 혁신이가 그럴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장제원이나 이쪽이 전혀 혁신을 무시하고 반응 안 보이면 스스로 이게 해체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체 카드 박진영 부원장 만약에 해체를 한다면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원래 어떤 그림 속에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해체하면은 윤석열 신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혁신이 해체하게 되면 야, 이 당 고쳐서 못 쓰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신당 가가지고 윤석열 신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나중에 흡수합다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지 않을까 저는 뭐 예측이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옛날 김한길 전 위원장께서 잘하는 방식이죠. 제3지대 가설신당, 후통합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정치 본색에서 제목에 걸맞게 이 본색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패널이 오늘 화요일 패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색을 좀 잘 드러내 주십시오.
양문석 박사, 혁신위 해체 선언 네. 어떤 카드입니까? 계속해서 그 이야기잖아요. 그냥 접을래, 맞고 접을래. 그 뜻이에요? 이 뜻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이 국힘당의 현상을 보면 이준석 날리고 나서 유승민 날렸죠. 유승민 날리고 나서 나경원 날렸죠. 나경원 날리고 나서 안철수 날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제원, 김기현까지 이제 그 날리는 일련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아, 당대표급, 그 다음에 자기 주자급을 싸그리 날리는구나. 이거는 무슨 뜻일까? 나의 핵심 측근들이 아니라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장제원도 이미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붙어서 슬쩍 안철수하고 단일화 시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공언했을 뿐이야. 라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쳐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살겠다고 달라드는 저 모습에 마즐레의 뜻을 너무 우리가 의미를 적게 분석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마즐레.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검찰 캐비넷 속에서 그 칼이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국힘당 의원들도 언제든지 검찰 캐비넷에 숨어있는 그 칼이 나를 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임요한 혁신위원장도 그 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을래, 맞고 죽을래. 이 이야기인데 죽을래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의미 축소하는 거 아니냐. 야당을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서만 저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하는 오판 또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핵심 측근들이었다고 예전에 자칭했던 자들,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했던 자들, 이들을 향해서도 언제든지 저 검찰 캐비넷 속에 숨어있는 칼들이 그들을 찌를 수 있다는 걸 계속 날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 이분은 아이디도 양 박사야. 양 박사. 아이디가 예. 뭐라고 쓰셨냐면 바이든도 날렸음. 날리네. 그 다음에 박희수님, 다음은 서정욱도 날릴 수 있음. 21도 한라사님, 와 내가 날리고 싶다 용산. 예, 날리면 계속 얘기하니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 네. 어떻습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바쁘게는 막 움직이는데, 좀 정치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발만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입만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목소리 같지는 않고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좌충우돌이죠. 처음부터 5.18 국립묘지 참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5.18과 4.3을 폄훼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해줍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괄로 저는 그렇게 징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4.3 제주에 갑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좌충우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부터 김종인, 홍준표 뭐 쭉쭉 만나고 강기정 시장, 뭐 김용록 지사까지 만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좌충우돌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의 쇼맨십일 뿐이지, 혁신위에서 처음에 통합, 희생,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통합, 1번 가치로 내세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5.18 폄훼하고 막말 일삼았던 김재원 전 최고 혼자만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웃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구제해주기 위한 통합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쇼맨십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혁신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환자가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는데 그 약 잘못된 처방으로 조제 잘못하면 그게 약입니까? 독약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한테 할 말 못하면서 당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명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충기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네요. 이뇨한이 들고 있는 칼은 목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정충기님
댓글 선정해드립니다. 디어로시에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싸님은 이런 걸 주셨네요. 대통령은 부부동반 세계 일주, 인여와는 조선팔도 유람, 다 누구 돈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그 한계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서구청장 완패 이후에 국힘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 이 상황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고 그리고 국힘당 중심의 여론을 계속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던지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일단 실현되면 국민들이 상당 부분 설득이 되는 그러한 그 의제들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그 금메달리스트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그 페이스메이커가 계속해서 1도 치고 나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막판에 이제 진정한 메달리스트들이 앞으로 치고 나오는 것처럼 인요한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그 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KBS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KBS 좀 다뤄주세요.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짚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에서 새는 것은 맞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떠난 건 진작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비대위원장 줄 테니까 들어와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천하용인의 한 명이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공천권을 할애해주고 비대위원장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잔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한테 그런 여러 경로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뭐 지도부의 측근이나 뭐 주변인들 통해 가지고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한낱 이렇게 뭐랄까요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런 제안이 정말 있었던가 봐요.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뒤통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거를 지금 신뢰가 없음의 대표적이고 장본인인 분인데 그분이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뢰가 깨진 게 사태의 본질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참 정권 1년 반 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개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보다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때 뭐 0.7% 차로 이겼다 했지만은 그거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이탈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제안했을까요? 저런 데 젊은 천하용인 이런 젊은 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짜뉴스 사기부터 배웁니까? 저 가짜뉴스입니까? 100% 가짜뉴스죠. 그런 이야기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제가 매일 뭐 당이나 대통령실 사람 많이 만나는데 한 번도 저는 그 근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천하가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싫어하는 거는 문자까지 공개됐잖아요. 예. 자, 천하가 다 아는데 대통령실에 누가 감히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뭐 선대위원장 시기다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게 당에서 뭐 누가 이게 그 비대위원장을 뭐 김건희가 할 수 시켜줄 힘은 있습니까? 대통령과 관계없이?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렇다면 이게 누가 제안했는지 한번 이름이라도
앞자라도 글자로 제시해 보세요. 누가 제시했는지. 새빨간 거짓말로 자기를 이렇게 띄우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일당이. 이거 정말 이게 이런 가짜뉴스로 저는 정치하는 거 이게 저는 구태 중에 구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저 이기인 저분이 성남시 의원함석에 이재명 대표 많이 공격해가지고 저 좀 좋게 봤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완전히 가짜뉴스가 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이게 마라톤 안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가 심폐소생이가 살릴 때 그걸 장성철이가 떠들고 이준석이가 나 아픈 사람 상대 안 합니다. 떠들고 있잖아. 아니 현기적이고 장글 어지러우면 심폐 혹시 먹을 거 싶어 심장을 약간 만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폐소생술하면요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그럼 이게 안철수 의원 한 달에서 입원해야 됩니다. 그걸 이게 가짜뉴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성철, 이준석, 이기인. 저는 이런 정치인들을 빨리 퇴출해야 됩니다. 옛날에 안 친했어요? 친분의 문제가 저 명백한 가짜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마라톤 완주했잖아요, 안철수는. 근데 양문석 박사께서 이렇게 뭐 뒤에 직함 안 붙이고 막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 거슬리는데 왜 서종욱 변호사가 안 붙이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거슬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방송법으로 불공정 진행,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에서는 편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편애기도 하고 기대기도 합니다. 기대. 양문석 박사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자, 아무튼 김주정 의원. 네. 가짜 뉴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가야지 곧바로. 다 압수수색 해야죠. 지금 천하영인 그 누구죠? 그 의원 동대문의 허은하 의원 거기 지역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모였다는 거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무실부터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 말 들었냐고. 그런데 이기인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글을 올렸네요. 예, 들은 바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뭐 그 건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든지 뭐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인 제안을 해야지 이렇게 뭐 떠도는 풍문처럼 이런 얘기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얘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받는 순간 이미 본인 정치 생명 저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공천권 일부 정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여태껏 다 했던 얘기들은 다 허언이라는 뭐 자기 고백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당은 만들어지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반성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이준석이나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막 욕하면서 이들을 붙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꼼수가 보이기 때문에 또 그래놓고는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다 또 해버리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붙들고 싶지는 않고 붙들려지지도 않는 이 상황이 참 괴로운 그런 모습 같아요. 서종욱 변호사께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그랬는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예 글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이준석이 원하는 게 뭐냐와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떠보기 위한 질문과 제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직접 저에게 중책을 맡기겠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 그 맥락에서 이기인 의원이 자신이 접한 내용들을 언론 인터뷰상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저도 어떤 요구도 한 적도 없고 저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으니까요. 뭐 가짜 뉴스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막 써봅니다. 여러 가지 수를 써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내놓은 대책이
뭐가 있는지 박진영 부원장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 별 생각은 안 나네요. 그냥 당 내 문제 좀 예, 뭐, 집착하는 거 맞죠? 예, 국민을 보고 내세웠던 게 생각나는 게 김재원, 태영호까지도 사면시켜준 거. 그게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아, 거기 태영호 의원도 들어갔나요? 그 징계됐으니까 징계? 뭐 그분도 당연히 아니, 이제 4명 없어지는 아니었나요? 거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도 포함됐나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대사면이면 뭐 다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여름에 한 40도 정도 될 때에 양떼들의 아닌 정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욕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잡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욕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욕하면서 또 안 나가고 붙어 있어요. 이게 한여름에 더운데도 양떼들이 딱딱딱 붙어 있거든. 그게 뭐냐면요. 양떼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향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성질은 나는 내 옆에 붙어가지고 더우니까 서로 짜증내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양떼들의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국민들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이 양떼 정치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버팔로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제발 이런 이제 말장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려면은 정통 보수를 하겠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재구성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싸우겠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돕겠다.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새로운 좀 신대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준석 말로 치면 양떼 정치가 아니고 개떼 정치지. 자, 국민의힘 이 정도 하고요. KBS 한번 살펴볼까요? KBS 사장이 바뀌었죠.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 낙하산이죠. 본인 낙하산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낙하산이라고 그러면은 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니까. 자, 낙하산 좋은데 취임하자마자 이제 방송 진행자들을 사그리 바꿨어요. 또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야 이제 외부 출연자들이니까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간판 뉴스를 진행해왔던 앵커들한테도 시청자들한테 고별 인사 한마디 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일단 주진우 기자가 KBS에서 라디오 프로를 진행했죠. 그리고 최욱 씨는 KBS TV에서 더 라이브 프로그램 진행해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그냥 갑자기 그만두게 했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죠. 박민 사장이 지난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조치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올 것도 예상하셨어요? 뭐 오는 거, 뭐 이별을 하고 조치를 한다, 사장이 조치를 한다면 뭐 조치를 당해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저희 청취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고요. 그냥 너 오지 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 좀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함부로 마구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 말고 다른 진행자들이 같은 시간에서 옆에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봤더니 말이죠. 더 라이브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로 신고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행자가 모르는 프로그램 폐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더 라이브 결방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양문석 박사.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시사 프로그램 진행해왔던 외부 인사들 이제 정리하고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만둬라라고 하니까 당황했을 거고 직원들도 그냥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그만두게 했다고 해요. 좀 심하죠? 좀 심하죠라는 표현이 그 감성적으로 참 부족한 느낌이 왜 이렇게 들까요?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최경영의 최강 시사 있었잖아요. 근데 최경영 기자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KBS 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하다가 그 사람까지 날아갔어요, 이번에. 이런 그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항상 언론노동조합 그 동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면서 만들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 편성규약이라고 있는데요. 편성규약은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해야 이 편성 제작 보도와 관련된 진행자나 프로그램에 대해서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 편성 규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편성 규약을 1차적으로 어겼습니다. 두 번째 방송법 제4조입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임명도 받지 않은 이 간부가 일방적으로 하차 지시를 하고 그리고 진행자 교체 지시를 하고 프로그램 폐지 지시를 했다. 이 자체도 말 그대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큰 죄거든요. 그리고 편성 규약도 위반도 큰 죄인데 방송법 위반은 더 큰 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오자마자 임명받자마자 바로 작전하듯이 일거에 일시적으로 싹 정리해버렸다는 건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있고 그리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탱크로 몰고 들어와서 KBS를 장악하는 것 이상으로 정광석과 같이 정리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탄핵의 사유가 바로 됩니다. 불법의 사유가 되고요. 이거는 구속의 사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KBS 이사를 지냈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어준이나 주진우 이런 분들이 뭐 나는 꼼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할 수는 있다 봐요. 또는 이게 뭐 겸손은 뭐 어쩐지 하면서 유튜브는 할 수 있다 봐요. 그러나 이게 공중파의 진행자로는 이게 부적합자다 이래 봅니다. 예를 들어 저도요. 제가 이제 우리 종북 좌파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이래가 제가 멜콩 TV 만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2만 넘어요. 이 유튜브 하는 건 제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KBS 라디오 프로를 하나 진행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처럼 저 스스로 보수 우파라 봅니다. 제가 이게 KBS 라디오 진행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제 짤을 끊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주진우나 김어준이나 이런 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아니 국민들이 주진우 배불리 주려고 이게 세금 수십년 냅니까? 김어준이 돈 벌어주려고 세금 냅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자른 거는 당연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절차 문제. 아니 지금 이게 주진우나 김어준 잘리라는 게 8년 5년 전부터 이게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무슨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게 뭐 국민투표라도 해야 됩니까? 여론회가 자르라는 요구가 이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장 바뀌면서 정광석과처럼 치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시청자한테 저 다른 통로로 인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저는 이게 단칼에 치버린 거는 지극히 잘한 거다 이래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편성규약이나 방송법을 왜 만들어 놔요? 자, 그러한 분노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편성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제작에 대해서 개입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는 게 방송법이고, 그리고 노사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편성규약이에요. 그거 왜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친소관계로 다 모가지 쳐버리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고요? 왜 법을 만들었냐고요? 왜 헌법을 만들었냐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거고 법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위법으로 편성규약이나 노사 예박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래 주진우 미웠어, 최욱이 미웠어, 이소정 KBS 9시 뉴스 진행자 앵커 미웠어, 날려버리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변호사가 그 법 자체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이러한 장치들이 민주주의라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 20년, 30년 동안 싸워서 편성 규약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송법을 갖다가 40년 동안 싸워서 만들었던 법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도요, 적어도 3년, 4년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진행자가 시청자들과 애청자들과 마무리 인사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폭력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종편 출연하면서도 저희도 뭐 개편한다는 미명하에 잘려도 보고 많이 잘렸어요. 근래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일 아침에 혹은 전날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게다가 제작팀이나 또는 PD도 모르게 제작팀도 아예 다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기자가 어저께 얘기한 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요일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절정이었는데 뭐 자정 지나서 막 인사가 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에 불과할 겁니다. 예고도 없이 진행자들 돌연 교체하고 이제 앞으로 KBS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는데요. 박민 사장 어제 취임식 했죠.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창조 수준의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취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정 기반은 수신료입니다. 수신료를 낭비하는 모든 적폐는 일소해야 합니다. 예,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 얘기를 했습니다. KBS를 이제 크게 바꿀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KBS 사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할 부분도 있고 수신료 거부 운동하자 이런 글들도 많이 올리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가면 KBS 완전히 거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신료 거부운동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KBS 완전히 힘들어지고 그게 찬스가 될 거야.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친정이라서 가급적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만 평생을 몸담았던 곳이라서 어느 누구보다 애정이 있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일이든지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시사 프로그램 외부 진행자도 그렇지만 9시 뉴스, 뉴스광장 앵커 한 식구 직원 아닙니까? 몇 년씩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진행자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예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서로 적이 됐습니까? 정권이 KBS에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정권의 도구로 쓸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방송의 기본인 창의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성원들, KBS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끌고 가야 할 곳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박민 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사장이 편성에 개입하거나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인사권을 휘두르면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낙하산으로 왔어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KBS 내부 구성원들 갈라놓는 데 힘쓰지 말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KBS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당신의 이력에도 KBS가 남게 되는데 부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KBS 구성원들과 KBS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KBS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KBS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래요. 박진영 부원장. 네.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구조화해야죠. 지금 이제 정권이 KBS에 보여주는 것은 공포를 상징 조작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몽골군이 성을 쳐들어갑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와서 소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성은 자연스럽게 항복하도록 만드는 공포의 상징 조작화인데요. KBS를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언론들도 조기에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저는 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과 민주주의라는 관계에 대해서 진보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의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이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MBC나 KBS에서 하는 방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그 내용이 보수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정치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보편적 국민에 의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사회도 만들고 옴부즈만 제도도 만들고 뭐 다양한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압박을 해야 됩니다만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이념을 가지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 언론사를 국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주고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는 내부의 민주주의와 절차가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을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뿐만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뭐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엮어가지고 완벽하게 저는 한번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영방송하고 다릅니다. 국영방송은 주인이 정부지만 공영방송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양대 신문 아닙니까? 제목을요. 대통령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당의 대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이고 지저분한 음모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닌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한국 언론사를 향한 것이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연설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윤 대통령의 지난 18개월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및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야당과 언론인협회를 비롯한 윤 대통령 비판 세력은 그가 허위 정보와 맞선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언론 탄압은 뉴스타파의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이후 더욱 심해졌다.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양문석 박사께서는 방통위원을 하셨는데요. 이건 우리가 참 고개를 들기 힘든 기사인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라고 쓰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게, 좀 비아냥조로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기네스북 오르겠다고 정상회담 막 수십 차례 해버리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니까 이야 뉴욕타임스에 나 나왔어 막 이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뉴욕타임스를 또 우리가 보면서 크게 이야기할 바는 아닌데요.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온 부분은 아픈데, 제가 가장 아픈 게 아까 앵커께서 많이 적어 오셔가지고 성명서를 낭독하듯이 KBS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편성규약이라는 것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이 장치가, 방송 민주화의 장치가 편성규약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군사 독재, 군압발에 무너진 게 아니고 검사 독재 정권의 일방적인 무법으로 무너지는 부분을 보면서 왜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의 확신과, 그리고 독재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독재 정권과 함께 독재 정권의 국정 쇄신을 요구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도 투쟁을 부르짖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이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게 언론 자유는요 최대한에게 보장해줘야 되고 인정합니다. 근데 김어준 씨가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제재를 12번 받았습니다. 법정 제재 12번 받고 버틸 수 있는 진행자 있습니까? 우리 한 번만 받은 게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편성 규약 이야기하는데 TBS는 이게 100만 원 이상 출연자는 못 주게 돼 있는데 본인은 공개를 거부하지만 추측컨대 해당 150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언론 자유 속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잖아요. 저는 뉴스타파, 지금 뉴욕타임즈가 뉴스타파 압수수색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녹취록을 통째로 문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마치 컵에 태워가지고 조용히 한 것처럼 이래버렸잖아요. 저는 언론인들이 먼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 언론인들이 먼저 깨끗해지겠다. 자정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도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고 탄압 안 하는, 이게 다 필요하다 봐요. 자, 계속해서 김어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입장을 이해하는데 일부만 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김어준 뭐 이런 진행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갖고 가는 의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가짜뉴스를 누가 규정합니까? 가짜뉴스, 서정욱 변호사 어떤 게 가짜뉴스고 진짜 뉴스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법정 제재 12번 받았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통째로 문장을 빼버리잖아요. 김어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뉴욕타임스에 이것만 제가 한번 왜 기사를 썼는지. 대통령실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짜뉴스 정의는 허위 정보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가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KBS에서 그 전에 노조 출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장악하고 또 좌편향적인 인사들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거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지나치게 합니까? 뭐든지 엔간히 해야 됩니다. 지나친 거는 옳지 않고요. 지금 가짜뉴스 뭐만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자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서균열 교수님 오늘 2부에서 오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죠. 햇들날님 7,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 2023년 백주대낮에 정광석화처럼 벌어지는 걸 보게 되다니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 법무장관 나오는 뉴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방송 보고 들으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짜 뉴스 적폐 방송에 공범이 된 기분 정말 우울하고 참담합니다. 우라가 침입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참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스픽스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상식을 항상 유지하십시다. 어떤 게 상식입니까? 저는 정의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픽스에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그 황금향 소개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한라봉과 천혜향 합친 아주 제주 황금향 제가 내일까지만 판매한다고 했는데 조금 소개를 잘못했더라고요. 내일까지만 이 특별 할인가로 드린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픽스몰에서 계속 구매하실 수는 있는데 내일까지만 특별 할인가 오늘이구나.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할인가 29,900원에 무료 배송한다고 하니까요. 제철 과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이런 안내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껍질이 얇아서 배송에 아주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몇 개가 살짝 터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터진 것부터 먼저 드시라 합니다. 예, 그래도 잘 안 터진다고 하니까요. 예, 달콤 상콤 제주 황금향 많이 구입해서 비타민 섭취하시고 겨울 건강하게 나시고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 제가 상품 소개할 때 많이 사주시는 것도 우리 스픽스 힘 보태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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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서균열 박사님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잊지 말자 시리즈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 핵광학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죠?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교수님 나와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다행입니다. 그 뒤로도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좀 써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영상이지만 잘 찍으셨더라고요. 먼저 가장 지금 궁금한 게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방류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지금 하다가 뭐 중간에 사고도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괜찮은 건지 이런 건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네. 지금 방류 시작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갔습니까? 8월 24일부터 예. 사실 그건 어찌 보면은 우리 그 국치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치욕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세요. 9월, 10월, 이제 석 달, 넉 달째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으면 그렇죠? 9월, 10월, 넉 달, 열흘 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도 더 괜찮다는 것이고 일본 언론보다도 우리 언론은 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근거로 괜찮다고 하는 그래서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곱씹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어떤 흑색 선전일 수도 있고 뭔가 진실을 그냥
불편하니까 덮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절대 안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15,600톤, 어쨌든 수영장 한 6개 분량, 올림픽 규격 수영장이죠. 그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딘가 비교적 가장 깨끗한 물만 가지고 지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아마 어떤 분이 저보고도 가서 재보시라 했는데 제가 아직 회신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첨벙첨벙 바닷가에서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도쿄 전력이 떠주는 걸, 그거는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IAEA라고는 국제기구도 하고 우리가 가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제된 걸 버린다는 것 첫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사고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어떤 사고였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이러한 정화기죠. 대형이죠. 왜냐하면은 134만 톤을 공정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는데, 자, 그럼 그때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일어난 거. 그동안은 이제 은폐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난 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밖에서 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알프스가 됐건 쌀이가 됐건 쿠리온이 됐건 여러 가지 그 정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알프스 말고도 있어요. 거기에서 났던 거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사고가 호수가 빠져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 이러한 정화 장치는 우리 가정용 정화기도 보세요. 당연히 와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씻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 이 청소하는 부분, 이 세정하는 부분도 똑같이 철제로 된 그런 고정형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임시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써야 되겠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세정을 할 때 이왕이면은 그런 정도 되는 양이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세정제 중에서 좀 비싸지만 친환경이 있어요. 근데 뭘 쓴지 아십니까? 질산을 썼어요. 지금 이게 독극물이거든요. 독극물이죠. 예, 그걸 왜 쓰느냐? 여러 가지 침전물 중에서 이렇게 죽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침전물도 있고 소금도 있고 진흙도 있고 모래도 있지만 생물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닷물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게 또 정화기를 통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막습니다. 여과기를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먼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마 그걸 예측을 못했던지 그걸 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친환경 물질이 아닌 질산을 썼고, 그리고 이 질산을 썼으면은 이게 당연히 위험한 물이죠. 그리고 질산을 쓰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 다른 거는 이제 방수 물질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알프스라는 기계가 있고 배관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알프스가 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것 계량, 그리고 고성능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쿠리온 쌀이도 있고. 자, 그럼 여기 아마 씻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들어가기 전에 정화를 하니까. 그리고 나오는 데는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물이 밀려오니까 압력이 차죠. 자, 그런 거를 보통 이런 PVC 이런 호수겠죠. 이걸 가지고 클램프를 이렇게 석쇠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걸 작업할 때는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이 되잖아요. 교육도 받고, 방사선 교육도 받고, 비법 교육 다 받은 이런 정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아마도 하청의 제하청, 그러니까 아마 제3, 4개일 수도 있죠. 그 외국인 노동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호복 입고, 그리고 바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던 터에 이게 손잡이 또는 이렇게 마금쇠라고 하는 건 이게 터져버린 거죠. 압력이 세니까.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는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았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치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조금 단단하게 홀매쳐
다시 막으면 되지 않. 저는 그게 아니 애시당초 왜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느냐.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보고서 자체는 뭐랄까요? 일본 정부가 떠다 준 깨끗한 물만 보시오 이렇게 안 받겠죠. 그럼 우리는 제3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도 봐야 된다. 왜냐면 절차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IAEA라고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말은 전부 이제 가짜 뉴스가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의 고발까지 당하고 했는데 절대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수님 중간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또 다음에 가죠. 네네. 맨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하는 물을 먼저 흘려보낸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오염수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이거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알프스, 구리온, 쌀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가 있고 필터를 교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할 때 얼마 동안이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생물체도 있지만 진흙, 모래, 기름 이런 게 짜니까 또 필터가 완전히 더럽혀지겠죠. 우리 냉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도 보면은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 정도, 그건 상당히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동안에 그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냥 공회전하는 거죠. 하면은 그냥 엉뚱한 불순물들이 걸려 있으니까 실제 걸리려고 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안 걸려지고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덕지덕지 흡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 기간에 나왔을 것들은 이제 어딘가 뒤쪽에 따로 보관을 했겠죠. 왜냐하면 재제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추측이지만은 비교적 작동을 잘할 때 있었던 것들. 그래서 삼중소 외에는 비교적 걸러진 것들을 어딘가 갖다 놨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서 계속 떠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 건네주고 또 제3기관에 건네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게 충분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미리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토록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를 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 보내고 네네. 덜 오염된 물 보내고 그렇죠. 검사를 안 할 때 진짜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도 벌써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365일 누가 하루 24시간 보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폐로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따끈따끈한 방사물질 플루토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과연 국제기구가 또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밤에 할 때 과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때까지는 아마도 여태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치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처럼 깨끗한 물만 보내니까 지금은 가서 또 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일종의 전 세계 사기극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 작전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해 작전, 인수 작전. 많은 물을 가지고 헤면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할 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해수 붓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그때는 슬슬 버리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설계 잘못을 해가지고 도쿄조를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구리온, 쌀이, 알프스 이런 여러 종류의 정화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게 30톤이라고 하는데 제 계산을 따지면 30톤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500톤 가까이 돼서 그거는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그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마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국제사회가 필요할 때 이렇게 버리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명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기계를 거치지 않는 게 지금 발표된 게 30톤인데 제 계산으로는 100톤이 넘을 것이다. 전에는 500톤이 그냥 나갔다. 나머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땅을 얼렸는데 땅 당연히 녹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하수가 냉각수 섞여가지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핵심이 문제는- 알프스 아닙니까? 알프스. 아니요. 알프스는 이제 그 걸러지는 물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알프스를 우회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전체를 하루에요 1,000톤 정도 나오고 있었던 게 800톤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알프스라는 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폐수를 보낸다고 하는 건데 이 알프스를 믿을 수 있느냐만 해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예 알프스를 거치지도 않고 보내는 게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삼중수소 빼고는 다 걸르겠다 해서 알프스로 자꾸 우리 그 주의를 돌렸죠. 근데 그 나머지 핵종들 62개, 정확히는 2,000개가 넘거든요. 이걸 다 걸렸냐? 아니죠. 현재 기술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최소한 일본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30톤이 그냥 나가는데요. 거치지 않아요.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너무 많은 양이 흘러오니까 전체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가는 건데 제 계산은 30톤을 넘는다는 거죠. 30톤을 넘고 100톤 넘을 수도 있다. 자, 좋아요. 이게 30톤이라고 하죠. 엄청난 양 아닙니까? 3,000톤이면요. 30톤이면요. 그러니까 1톤이면 이게 한 4개 분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0개 분량이에요. 올림픽 기획수 하루에요. 하루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저는 알프스 안 거치고 나가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거 벌써 알려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미리 나서서 알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기 아무도 말하지 않죠. 지금 거쳐서 나가는 거에만 지금 몰입해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그냥 나가는 물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류 걱정하잖아요. 뭐 10년 있다 돌아온다. 저는 7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당했는데 실제로요. 넉 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이란 건 불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그렇다면 10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 계산 누가 믿습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 믿을 수 있겠죠. 그때 가면 임기가 끝났어요. 우리 국민은 안 해요. 우리 아들, 딸은 아니에요. 그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몰입해 있는데요. 알프스에 몰입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회되는 불, 그거는 거치지도 않는다는 것. 근데 또 하나 있는 게요. 화로차. 화로차 아시죠? 일본 화로차 우리 국내에 돌아다닙니다. 물 질질 흐르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로차는 가서 일본 땅덩어리에 바퀴 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일본 화로차들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녀요. 그 이유는요. 현장에서 직접 팔아야지 이윤을 챙기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화로차 가서 그냥 배 위에서 그 거래를 하고 맞춰요. 근데 그 화로차는 뭐가 있을까요? 후쿠시마에서 온 화로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물일까요? 후쿠시마 바닷물이죠. 그걸 그냥 흩뿌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지금 그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네. 이것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몰랐습니다. 네. 이건 우리 지금 중국, 홍콩은 다 수산물 수입 금지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로차는 막아야 된다. 막아야죠. 바닷물에 직접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럼 화로차도 저기 일본 가서 우리도 그럼 우리 거 제대로 제가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일본 땅입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로차 그리고 그 화로차는 가면서 자 제가 봤죠. 그리고 물은 버리고 가죠. 우리 강토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해류도 아니고 평양수도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그걸 사진 찍은 저기도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국민께서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있을 수 우리는 심지어 쓰레기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못 버리다가 전부 그 적발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와가지고 그 방생 폐기물 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덮고 그냥 잊고 지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그대로 물 밑에 잠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고 알리고 경각심 알리고 그리고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뭐 우리 전문가도 포함해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검증도 우리 전문가들이 간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용해지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디를 갈까요? 도쿄 전력이 말하는 어느 사무실 가가지고 PPT 자료 보고 그리고 가져온 물 보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거는요, 국가 기밀 시설, 국가 보안 시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국제 원자력 기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마련한 그 사무실 가서 있다가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24시간 일본이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못 가요. 방사성 물질이. 그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자, 그분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사고 경위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웃지 못할 사건이거든요. PVC 플라스틱 그 관을 썼다. 그리고 그게 풀렸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받지 않는, 그리고 방호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부에 닿았는데, 만약에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다면 피부에 닿아도 상관없어야죠. 삼중수미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삼중수 말고 알프스로 걸러야 될 그런 것들이 아주 잔뜩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12년 넘게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가져 그러면 PVC 관부터 교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앞으로 그냥 이것만 제대로 매면 될 거야. 한번 사고 났는데 그대로 제대로 할까요? 당연히 압력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치욕스럽죠. 치욕스럽습니다. 아까 시작하실 때 국치일로 기록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교수님, 이 내용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로카쇼무라? 네네. 로카쇼무라의 핵 재처리 공장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대규모 핵 오염수 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냐면요, 이게 원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원전에서는 그냥 삼중수 정도 나오고 말아요. 예. 그런데 이건 사고 원전이죠. 그러니까 삼중수 외에 뭐가 나올까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고요. 방사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후쿠시마에는 플루토늄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서요. 이거는 방사물질이기도 하지만 독극물이죠. 우리 인류가는 극악한 독극물이란 말이죠. 이게 특히 삼옥에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연관이 되는 게요. 내년부터 가동하게 될 로카수촌의 핵 재처리 시설에서는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처리해야 될 그 핵연료 물질이 800톤입니다. 1년에. 지금 근데 후쿠시마에 쌓여 있는 게 880톤이에요. 예. 우연히 일치겠지만,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제염을 합니다. 그리고 질산으로 처리를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오폐물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핵폐수라고 합니다. 핵폐수가 맞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좀 양을 따질까요? 1년에 800톤이에요. 지금 후쿠시마는 30년 동안에 880톤에서 나오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년에 800톤이면 간단한 계산이죠. 3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요. 30배가. 예.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영국도 버리고 있고, 프랑스도 버리고 있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당연히 세계는 이 로카수촌에서 나가는 건 보겠죠.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버렸는데 별거 아닐 거야. 이런 그 전조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쓰고 일본이 올해, 보세요. 굳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왜 오래 버렸을까요? 로카수촌 핵 재처리 공장이 가동하기 직전입니다. 일단 가동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1년에 30배가 되는 게 삼중수소, 플루토늄, 거기서 처리하는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로카쇼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오모리 현인데요. 그러면은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네. 지난번에 쓰나미 때문에 그렇죠. 손상을 입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방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로카쇼모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리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처리를 하면은 폐수가 나온다는 거죠. 사고가 아니고요. 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시면은요. 지금 플루토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플루토늄이 나온 거는 사고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될 플루토늄들이 바깥에 튀어나온 것이고요. 예. 로카스무라에서는 사고는 아니지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예 그걸 으깨게 됩니다. 깨버리게 돼요. 그걸 예. 질산이 녹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달랐지만 여기서는 사고 때문에 녹아버렸고 거기서는 화학 약품 때문에 사고가 아니지만 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원자로에 다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원자로에 첫 번째는 플루토늄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 썼다는 게 달랐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제철이라는 거 안 씁니다. 우리는 안 씁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일본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요? 미국은 하죠.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플루토늄이 나오는 이거는 발전소에도 쓰지만은 핵폭탄에 쓰잖아요. 우리 건 아예 플루토늄을 안 쓰는군요. 예, 지금 널브러져 있죠. 핵연료 저장소에 있거나 예. 또는 수조에 있거나 또는 이제 밖에 나와 있거나 건식 저장, 습식 저장해서 그냥 우리 손대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로카쇼촌에서는 그걸 이제 끄집어내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후쿠시마에서 녹았던 것처럼 이건 화학적으로 녹게 돼요. 사고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분 있죠. 셀라필 영국도 했어. 라하그 프랑스도 해. 프랑스 워싱턴 DC에 또 있거든요. 리치몬드도 있고 있죠. 워싱턴 DC DC가 아니고 서부 워싱턴이죠. 예.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서부에서 그대로 그냥 버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본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후쿠시마는 사고로 버렸지만 이거는 처리하면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이 최소한 10배에서 30배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막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일본 정부보다 더한 일본 언론보다 더한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게 아주 아쉬운 거죠.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끝으로 교수님이 이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괜찮지 않은데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물론 안전하다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왜 안전한지 어떤 1년에 받게 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산물 또 활허를 소비하는 민족입니다. 60kg이 넘는다고 1년에요. 웬만한 성인 체중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할 수 있어요. 후쿠시마라는 원자로가 있었고 1, 2, 3, 4 각기 다른 형태로 녹고 부서지고 잔해가 생겼고 그러면 그걸 갖고 출발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원자를 얼마만큼 그동안에 운전했을까 이걸 하면은 웬만한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년 지났으니까 그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 이게 나가는데 먼저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쳐서 나가는 것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있을 수 있는 것 전부 계산한 다음에 이게 태평양을 타고 간다, 화로차를 타고 온다, 또 선박 평이 실려온다 이런 걸 모두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게 64kg이면 그게 얼마만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핵정별로 해서 언제 중후가 날 것이다. 중후가 나는 게요. 지금 당장 살갗이 물러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 10년 있다가 갑상선부터 나타날 거란 말이죠. 미국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핵실험한 다음에 그게 지금 70년 지나서요. 그는 뭐냐면 유전적으로 지금 2세대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지금 이거 가지고 며칠 그러니까 몇 달 버린 거 가지고 괜찮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정부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고개 갸우뚱해지고 그럼 과연 얼만큼 돼? 그래서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요, 10,000명에 한 사람꼴로 고형암, 그러니까 그 뇌종양 같은 게 특별한 고형암이 나타날 수 있다.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00명에 한 사람꼴이라면요, 오히려 육류보다 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모하게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10,000명에 한 사람이면 우리 5천만이니까 5,000명이죠. 그렇죠? 근데 그 5,000명이 누굴지 모른다는 거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는 대통령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국회의원도 없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게는 그게 10,000명 중에 하나였지만, 만일의 사태였지만 바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방사선 무서움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전해. 이거는 굉장히 그 무책임한 태도라고 봐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일본에 가서 온몸으로라도 방류 못하게 막아라 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고. 맞죠.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재앙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구나, 너무 두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오히려 그게 뭐랄까요, 욕구불만, 이게 그 방송부터 무섭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민 또 유영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재 있는 그대로, 이거는 나라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로차,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평형수, 대형 선박 가가지고 와서 공해상에 푼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게, 우리는 일본 열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공해랄 게 별로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멀리 가서 푸게 하거나, 또는 후쿠시마 현 근처에 가서는 평형수를 아예 뜨지 못,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국민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엉뚱하게 가서 이걸 방류를 막겠다.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벌써 하려고 했던 정부면은 벌써 몇 년 전에 했겠죠. 그렇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안 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음번 작업들이죠. 이런 작은 것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성, 김아무개님. 1년에 17,000톤 화로차가 한국 항구에 쏟아부었네. 그럼 후쿠시마에서 버리는 것보다 화로차가 버리는 게 더 많겠네요. 네. 이은주님. 아는 것이 힘이 아닌 아는 것이 병이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대처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요. 진실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이렇게 교수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또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벌써 희미해지고요. 예. 그리고 벌써 이게 3번째 방류라는 걸 알고 계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시간 될 때마다 그렇죠.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좀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님 모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과 함께하면서 깨어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